미국보다도 한국의 군사 리더십이 이 작전 지휘권을 가져와서 앉게 되는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다고 봐요. 한국이 그렇지. 예. 미국과 더불어 가면 편안하거든. 그렇죠. 예. 위임하기도 편안하고 또 이제 아이디얼하게도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핵 억제력을 이렇게 공유하는데도 미국의 손을 잡고 있으면은 뭔가 든든해 보이고 논리적으로도 촘촘해 보이고 그런데 우리한테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심을 늘 갖게 해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전자권 전환을 가져오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병렬형으로 빨리 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전자권 전환을 가져오면 망하는 겁니까? 방금 얘기하신 한국군들이 지휘권을 받지 않길 원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타성에 젖어 있다라는 게 저도 이제 연합훈련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전자권 전환에 대한 현재 체제, 미래연합체 체제로 빨리 가져와야 된다. 왜냐하면 직접 주도를 해보고 작전 계획을 짜보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휘관들이 어렸을 때부터 커올 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오는데 우리는 초급장교 때부터 당연히 미군이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전쟁 개념이나 실제 전쟁을 주도하는 작계에 있어서 상당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권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왜 또 해야 되냐면 미군 지휘관이 솔직히 왔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닌 지휘관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미군을 리스펙하는 이유는 전쟁 경험이 많고 우리가 전쟁 경험이 없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작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보고 그런 면에 좋아하는데 뭐 2에서 3년 근무하고 가요. 네. 그러면 잠깐 와서 한국에 대해서 막 배우고 조금 알만하고 좀 할만하면 가요.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휘에 대한 그렇죠. 지휘를 할 것이다라고 준비를 하고 평생을 준비해온 한국군 지휘관들이 훨씬 더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지금 전자권 전환에 대한 현재 개념대로 가주는 게 맞다. 그리고 잘 모르는 미군 지휘관들 와서 좀 배워야죠. 그 대표님 그 폴싱 원칙 그거 어디에도 없어요. 저도 이제 2차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뭐 2차 대전 때 이탈리아에서 미군이 들어갔을 때 뭐 타국 지휘관들의 그 지휘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안 그랬어요. 미군들 들어가서 다 배치가 되고 왜 처음 온 지형이기 때문에 싸우면서 그 지형을 배우고 나중에 국방장관 전쟁 사령관 지휘에서 우리가 이제 작전 통제권을 가지겠다. 나중에 나온 얘기죠. 우리는 폴싱 개념을 뭐 무슨 프린스플처럼 이렇게 하는데 찾아보십시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유튜브 보시고 또 어디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저도 2차 자료를 통해서 봤다라는 거고요. 저도 계속 확인을 할 건데 그런 개념으로 미군도 전쟁을 하고 있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배워야죠. 그럼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지휘관을 먼저 줘요? 이런 개념도 저는 이제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하여튼 먼저 준비하고 초급장교 때부터 우리가 지휘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 개념의 전자권전은 필요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미국을 가면 트럼프와 이제 회담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트럼프 그 앞서서 그 둘이 맞으면은 뭔가 핵심적인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의 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온 국민이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한 그렇죠. 상태에서 야, 이거 어떻게 잘하고 오실래나 하고서 지금 응원하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설계, 구조 변화 이런 얘기가 불쑥 튀어나왔을 때 야, 이거 어떻게 대응하지? 그거 좀 다 준비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 우리 대통령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건방진행이지만 내 머릿속에 없는데 그거 얼마나 하셨으려고. 그래도 우리 안보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다면 나한테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궁한데? 이러면 딴 놈도 궁하겠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그 아슬아슬한 담장을 걸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 지금까지 말이야 자꾸 전자권 환수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가져가 봐. 이럴 때. 냉큼 그럴까요? 그거 안 되죠. 그럴 거 받고 아니요 그걸로다가 방위비 분담금 10배 올리자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이제 빅딜이 한번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미동맹은 이제 뭐 일방적으로 너희 목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 항상 나를 주목해야 돼. 나는 하여튼 너그러운 그 세계 자유 수호자야. 이런 한미 관계가 아니잖아 지금은. 우리도 역할을 하고 지역에서 아주 지대한 지역 균형 유지, 평화 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옛날에는 미국이 그냥 세계 평화를 자기네가 다 좌지우지하는 걸로 다 전 세계가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타성에 젖어서 미국에 의존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하고 지금 회담을 할 때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방위비 분담금, 그다음에 국방비 뭐 5%, 방위비 분담금 10배, 국방비 5%,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작권 전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개 다 비용에 대한 얘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 1, 2는 특히 조건 1은 핵심 군사 능력, 그다음에 보안 능력, 지속 능력이 다 이제 장비거든요. 장비에 대한 그 비용을 우리가 들여야 뭐 사든지 개발을 하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국방비가 당연히 현재 2.3%에서 몇 퍼센트, 3.8%인지 5%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3% 플러스까지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도 우리가 지금 1조 뭐 1,300억 정도의 수준에서 뭐 더 올리자, 뭐 더 올리자가 아니라 10배로 올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다른 국가, 그다음에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 조금씩 틀려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제가 해경, 코스트가드죠. 그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비 안에서 이제 집행을 하죠. 근데 우리 해경은 분리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국방비의 개념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다 포함을 해서 방위비 분담금과 다 연계를 해서 만약에 접근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서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스카, make 뭐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마스카란 뭐 이런 것도 결국 뭐 너희들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의 노력 아니냐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다양한 방식이 그 개념 안에, 새로운 개념 안에, 국방비의 개념 안에 녹아든다면 퍼센트가 지금은 높아 보이지만 상당 부분 미국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우리는 그렇게 크게 높이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좋다라고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얘기를 풀어서 해주니까 이해는 되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우리 총장님? 아니, 무슨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하거나 그런 파트너라야 지식인이 얘기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지. 근데 미국의 지금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통하고 젠통이 만나면 그냥 맞부딪히는 거 아니냐. 되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맞부딪혀갖고 얻을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건데 트럼프는 누구도 다 인정하는 것이 지자를 놨다고 그 자화자찬하고 또 올려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최고라고 그러고 카카의 아이디어가 세계 평화를 만들었다 그러고 노벨 평화상 최적의 인물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말의 성찬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는 거 뭐 다 이미 알려져 있고 또 그런 전략을 우리 대통령이라고 뭐 못하겠어요.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바짓가랑이도 잡고 앉아서 해야지. 뭐 그런 특성이 나왔으니 뭐 그런 이제 찬사를 내겠지. 내는데 실제로는 뭘 얻어내냐 하는 얘기죠. 그동안 우리는 일방적으로만 니네들 다 도와줬고 잘못하면 니네 그 안보 엄청나게 지금 흔들릴 수 있어. 경제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위협을 할 때 죄송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받아갈까요? 할 수도 있지 않냐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작권 전환, 전작권은 우리가 너희 가져갈래? 이럴 때. 아니, 그렇게 뭐, 안 올려주면 가져가. 그럴 아니 때. 뭐 그거를 혼자 소유를 하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평시 작전권을 갖고 있고 전작권도 연합사를 통해서 같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대북 억제력을 같이 발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져갈래? 근데 무슨 권한으로 하고 있냐? 우리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냐? 어디서? 우리가 만들어준 캠프 험프리에서 하고 있지 않냐. 뭐 가져갈래 하면 캠프 험프리를 떠날 거냐. 이런 거부터가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캠프 험프리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기지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엄청 손할 텐데 거길 떠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정말 많은데 우리도 아직까지는 이빨을 드러내고 그렇게까지는 동맹이 오래된 동맹인데 그렇게까지는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안 하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방법을 찾아갔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그 동맹이 시큐리티 프로바이더로서 역할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상황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한국의 입지를 무지하게 어렵게 만드는 그 국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한반도의 평화를 피스메이킹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개입을 해. 그래가지고 디바이드 앤 룰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네. 그러니까 한국에 미국 없이 맞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항상 우리 편인 건 아니라면 전략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에 이제 꽃이 피려고 할 때마다 개입을 해. 네. 그런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군사력 한미 동맹이 부정적인 어두움의 그림자가 너무 길게 들여져 있으니 이제 전환을 좀 할 시점도 우리 모색을 해야 된다. 미국과 함께 안보를 맡고 있는 상황은 너무너무 좋고 서로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그 소재이지만 스스로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에 미국은 정말로 진정 fully 서포트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을 자꾸 그렇죠. 갖게 만들어. 이제 대표님 생각이 이제 일정 부분 저도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의 북한과 네. 지금의 북한은 다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핵개발 고도화가 이제 과제였던 김정은 정권이었고 지금은 핵개발뿐만 아니라 ICBM 능력을 일정 부분 이제 가졌다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이 추정하고 있는 분야고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갖고 있고 러시아하고 어떻게 보면 세계 제2, 제3 군사력으로 측면 따지면 제2 강대국인 러시아하고 포괄적 군사동맹을 맺은 그리고 혈맹의 관계로 나가고 있는 북한이 그때 문재인 정권 때처럼 우리가 평화를 얘기했을 때 빨리 답을 줄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상당히 퀘스천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그 우리가 평화에 대한 생각을 너무 앞서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도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평화 좋죠. 그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전작권의 환수를 이룰 수 있는 그 단계인데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 그런 거를 방해한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제가 이제 정보 평가를 이렇게 해봤을 때는 상당 부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결국 우리가 솔루션을 제시하는 건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리고 새로운 정부도 이 솔루션에 대해서의 권한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책무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우리를 지금까지 같이 해왔던 그런 국가하고의 각을 세우는 방법은 그렇게 맞는가라는 저도 이제 퀘스천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한미 정상을 통해서는 안보 분야에서는 확실히 이 얘기를 나눠야 될 게 그 남중국해의 위협,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 이것과 한반도의 안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 이거는 불가분 연결된 것이냐 아니면 별개냐 혹은 별개는 아닐지라도 약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거대한 항공모함은 말이야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진짜 기지야 이랬다가 지금은 바꿨죠. 점점 바꿔서 금년 들어서는 원티에터 얘기가 나오고 커다란 태평양 하나지 무슨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자꾸 띄워서 지금 뭐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 중국을 견제를 위한 전체 태평양 남중국해를 전체 다루는 기지로 이제 활용하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한국이 코가 끼어서 우리 안보 말고도 어디에라도 분쟁에 이제 인계꼬리가 될 가능성. 이건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근데 벌써 금년 초부터는 계속 하나의 전구 이야기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는 국가가 북중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는 강대국 이제 서열로 따지면 2위, 3위. 그렇죠. 뭐 우리가 군사력으로는 5위라고 뭐 글로벌 5 인덱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인덱스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제 관계에서 또 수량적으로 접근한 논문도 많이 쓰고 있지만 그 메저가 정확하냐 저도 약간 퀘스천이 있고요. 저도 그 정도로 강력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따져보면 그건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 우주 스타링크나 중국도 우주력을 통해서 스타링크에 버금가는 우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관찰 대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찰 대상이 되면서 무기체계 능력이 떨어졌는데 이런 우주력이 PGM과 연결이 되면서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정밀 폭격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A2AD의 개념은 항모에 적용되는 개념이었는데 뭐 지금은 중펑 시리즈가 나온 다음에 이게 항모가 접근을 못해요. 그 다음에 북한 동해안으로 갔을 때 북한도 ASBM, 그러니까 이제 그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능력이 발전하면서 이게 어디까지가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애매모호해진 거죠. 그러면 지금의 무기체계 능력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능력과 미국의 능력을 보면 인태 지역 전체가 시애터 전구가 돼야 되겠다라고 저도 보는 거죠. 그런 개념의 시대에 들어섰고 무기체계가 그걸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전략 개념, 군사 전략 개념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접근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군사학자들은 군사 전략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원티어터가 지금의 전반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시나리오겠구나 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빨리 찾는데 원티어터 그러면 다 무장을 중국이 전 세계 어느 지역, 인태 지역 어디든 다 발사할 수 있느냐? 아니죠. 원하는 지역이 있고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공격을 하겠죠. 또 무기 수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서바이벌하고 뭐 어떤 능력을 키워 나가느냐가 지금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될 거라고